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하얼빈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서 있는 이곳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살표 이곳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총에 맞아 쓰러진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지판에 보이시듯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선생님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기 직전에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잡히시게 되죠. 이렇게 안중근 선생님처럼 을사니간 체계를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게 됐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제 국권 침탈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외교적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 판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 역시 이 사건의 흐름과 이 조약들의 순서에 주의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각 조약의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다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94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여러분들 진압의 어려움을 겪은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고 텐신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청일전쟁은 여러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됐고 이 체결 결과 일본이 라오똥반도와 엄청난 배상금을 청나라로부터 얻어내게 되죠. 하지만 이 라오똥반도는 일본이 중국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곳이었고 또 러시아도 이 중국으로 가는 동로인 라오팅반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팅반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압박을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라오팅반도 반환을 요청하게 되죠. 결국 일본이 불복을 했고 라오팅반도는 청나라에게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일본은 이 해역만을 위해서 이 당시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그러면서 점점 일본의 세력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보 을미개혁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자 고종은 이 러시아의 세력과 일본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관파천이라고 부르죠. 이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비어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반대하는 생겨난 단체가 독립협회였습니다. 또 하나 이 고종이 1년 뒤에 1897년에 환공을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균형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균형은 깨지고 말게 됩니다. 언제 깨지고 말게 되냐면 바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깨지게 되죠.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가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주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상태에서도 러시아가 군대를 빼지 않았던 거죠. 만주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게도 상당히 압박스러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선제 공격하게 되면서 이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러일 전쟁이 시작된 당시에 전 세계의 열강들이 당시 일본을 주목합니다. 이 일본이 주목을 해서 마치 과연 이 거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재미있는 풍자화가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띄웠는데요. 자, 링 위에 거대한 거인과 아주 작아 보이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링 바닥을 한번 보세요. 한반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이 쭉 둘러서서 싸움 구경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위에 천막위에 간신히 매달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누굴까요? 이미 아웃된 청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러일 전쟁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건 이미 배우셨죠. 네. 러일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러일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여기서 역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자, 일본의 기습으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한제국은요, 국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고종이 이 대국의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 고종의 선언은요, 아주 간단하게 묵살됩니다. 이 일본이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 제물포 전투. 이런 전투에서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요,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빈칸에 나와 있는 이 조약은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일 의정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본이 러일 전쟁 시에 한반도의 전략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점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은요, 한반도 내에서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여러분 편으로 넘어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때 바로 독도가 일본에게 불법 점거됩니다. 우리가 독도 수업을 등교하고 나서 할 거긴 한데요. 사실은 러일 전쟁 전까지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러일 전쟁부터가 바로 독도가 일본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여기 지도를 갖다 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왜 독도가 이때 넘어갔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위에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요. 여기 바다에 있는 일본이죠. 러시아와 일본의 함대가 격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만약 독도를 일본이 점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죠.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함대가 격돌했을 때, 특히 이때 마지막 전투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에 의해서 격파가 되거든요. 그때 이 독도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도의 역사에도 러일 전쟁이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 의정서로 유리한 고지에 점한 지금 상태에서 일본은요, 다시 한번 조선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1904년 8월에 여러분 맺어진 조약인데요.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조선 정부가 재정이나 외교상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일본이 파견한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죠. 이 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이때 파견된 고문들은 일본에 유리한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인물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은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조선 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외교 정책을 조선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스티븐스는요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고국으로 돌아간 스티븐스를 쫓아가서 우리나라의 두 청년이 이 스티븐스를 암살합니다.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두 청년인데요. 이 두 청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 갑니다. 한 사람이 총을 쐈고요. 그 총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이 전명훈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스티븐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인으로서 일본의 조선 지배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공공연하게 조선의 피해를 입었던 스티븐스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이 메가타라는 이름을 뭘로 기억하시고 있냐면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기존에 쓰던 우리나라 조선의 화폐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일본의 화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과 상업과 상인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일본에게 잠식되게 되죠. 우리는 메가타라는 이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1차 한일협약이 진행되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은 조선 정치에 대한 일본의 여러분 내정 간섭은 훨씬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제2차 한일협약인데요. 이 2차 한일협약은 우리가 일명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본이 조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계 열강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당하다고 승인해주는 이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본과 가스라 템프트 미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템프트는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 가스라 템프트 미락은요. 당시 미국이 필리핀을 여러분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의 식민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대사를 보내서 우리 예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할 때 미국이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스라 템프트 미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국과는요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왜 2차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제1차 영일동맹 역시 러일전쟁 이전에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국의 대표적인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인도죠.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영국의 입장은 당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러일 전쟁이 종료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을 종료로 여러분들 배웠죠?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결과 결국 이제 러시아도 조선의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돼서 이 부당하게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때 열강들은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일본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1905년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일명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는 여러분 늑장 윽박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을사늑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조선의 외교권이 영구히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한 나라의 국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입장을 외국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교권이 막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국권의 휘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감독할 통감부라고 하는 관청이 설치됩니다. 이 통감부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관청이 되죠. 이 통감부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이제 조선 총독부와는 좀 다른 기구입니다.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임명이 되게 되죠. 이 통감부는 현재의 남산 근처에 여러분 이 통감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저항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전하도록 하고요. 우리 왼쪽 아래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을사늑약의 서명을 을사 5종의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완호, 이지용, 이근태, 박재순, 권중현. 이 5사람은요. 당시에 여러분 고종은 이 을사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때 이 5명은 일찌감치 을사늑약에 찬성을 하죠. 다른 대신들은요. 특히 다른 대신들 같은 경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이끈 나머지 다른 대신들도 서명을 하면서 결국 을사늑약에 강제로 체결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을사늑약은요.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조약입니다. 그 무효인 이유가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 자, 을사늑약의 불법성 보이시나요? 자, 을사늑약이 왜 잘못된 것인가? 첫 번째 보세요. 조약이 아니라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협자도 여러분들 제대로 조약을 맺는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협자를요. 서로 협의하다의 협자가 아니라 협박하다의 협자를 쓰기도 해요. 또 고종의 위임과 비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무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약을 체결하려면 그 고종의 권한을 대신 받은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을사늑약의 체결을 서명이 되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외부 대신 박재순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고종은 이 박재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장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고종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찍혀 있나요? 찍혀 있지 않습니다. 박재순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이에요. 또 고종이 그 조약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기준의 절차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을사늑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로 진행된 모든 조약들이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3번에 보시면 이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군대가 둘러싸고 대신들 협박하는 가운데 결국 이것이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 그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이제 더 이상 조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하는지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입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조선에게 일본은 점점점 이제 국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907년에 드디어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1907년이 정민년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조약을 정미 7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정미 7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각 부서의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차관은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부서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이 차관은 일본인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가장 끔찍한 거, 바로 대한민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여러분, 군대가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군대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죠. 이 군대를 해산함으로 해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산된 군대들이 여러분들 집으로 그냥 갔을까요? 아,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졌구나. 해산된 군대가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군대는 바로 정미의병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들은요, 군대 해산에 저항하다가 그 저항이 먹히지 않자 이때 대거 의병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 정미의병은 우리나라 의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했다. 이 군인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의병 부대가 이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의병을 배울 때 꼭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고종이 이 당시에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를 파견돼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것을 구실로 인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요. 고종은요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제 순종이 새로운 황제에 앉게 되는 거죠. 이 고종의 강제 퇴위도 1907년에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죠. 자, 경제 넘어갔습니다. 내각타, 합병리타, 경제 넘어갔습니다. 내정 다 넘어갔습니다. 외교권 넘어갔습니다. 군대 없어졌습니다. 1909년 기교각서에서는요 조선 정부의 사법권이 강탈됩니다. 여러분 사법권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한 사람을 재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입법, 행정, 사법, 군대, 경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다른 말로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일 경합조약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경합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이 경합이라는 용어는 없던 용어입니다. 이때 일본이 새로 만들어낸 용어예요. 원래대로라면요, 여러분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합방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방은요, 동등한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 합방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생각하기에 합방이 아니죠. 그러면 이번은 완전히 어떤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형태죠. 원래대로라면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 병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병탄은 여러분 탄자가 삼킬 탄자예요. 우리 한자 성어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다 들어보셨어요? 감탄고토라고 하거든요. 토한다 할 때 토자 삼킬 탄자거든요. 병탄, 일본 요단에 삼킨 건데 이 병탄이라는 용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 합방의 합과 병탄의 병을 합해서 일본이 이때 아주 교묘한 용어를 만들어낸 게 병합입니다. 일본이 우위에서 조선을 합방했다. 그래서 병탄. 그러면 우리는 이 병탄이라는 용어를 써서 안 되겠죠.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거. 우리는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나 국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치욕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기는 러일즈닉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조약들이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아웃시키고 러시아를 아웃시키고 어떻게 열강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선의 경제권, 외교권, 사법권, 군대권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국가를 여러분들 국권을 가져가는지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여러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앞으로 36년간 일어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요. 자꾸 카메라가 왜 꺼지는 거냐? 아, 힘들다. 다시 해볼게요. 3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선 정부는 힘없이 당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끝까지 저항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수많은 상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소를 올려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종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 자결을 통해서 지배층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거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당시 왕조부였던 민영환이라는 분이 대표입니다. 세 번째, 고종은요 본인의 여러분들 위임이나 비준도 없는 사이에 을사오적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저항해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보냅니다.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게 합니다. 이때 갔던 분들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준, 이상설, 이종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학습지에 나온 사진이 지금 사진 이름이 조금 순서가 틀렸어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준 선생님, 법률 전문가셨고요. 이상설 선생님은 이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분. 오른쪽에 이위종 선생님은 불어가 매우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회의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조선은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만국평화회의라고 열렸지만 당시 여러분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선의 이야기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회의장 바깥에서 각국의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특보가 실리게 돼요. 신문 일면에 이들의 인터뷰와 사진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않았고 이준 선생님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곡기를 끊으시고 그 헤이그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또 하나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고종도 1907년 이것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1907년의 일입니다. 네 번째, 당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마철과 오기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을사늑약에 상용한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을사오적 암살단, 일명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의 암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재명 선생님입니다. 이재명 선생님도 여러분 제가 거기 사진에 실어놨죠. 이분은요 명동성당에 여러분 추도식에 참여했던 이완용을 기다렸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분입니다. 제가 시도라는 말이 조금 아쉽게 들리시죠? 당시 이완용은 이재명의 칼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과 수술을 받고 이때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때 이재명 10살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18살이시죠? 여러분보다 2살 많아요. 저는 제가 20살 때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20살의 젊은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이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6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오죠. 바로 안중근 선생님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기다렸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그리고 잡히시면서 코리아 오라! 대한민국 만세를 러시아어로 외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요. 1910년 2월 14일 여러분들은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던 바로 그날에
안중근 선생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3월 26일 날 처형되고 마시죠. 우리는 이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7번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죠. 장인환과 전명이라는 청년은요. 둘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공공연히 일본의 조선 지배가 당연하다고 외쳤던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찾아가서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또 하나 장지연이라고 하는 언론입니다.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문설문을 싣는데요. 시이야 오늘이야말로 방성대회. 여러분 대성통곡이란 말 아시죠? 그거랑 다 비슷한 말이에요. 목놓아 크게 오르는 날이다. 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다. 이런 사설을 써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높였던 분이 또 이 장지연 선생님입니다. 또 당시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해서 전국적으로 을사의병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을사늑약에 저항했습니다. 성공했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를 이어받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정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은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여러분들 의미까지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 문제 반드시 체크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온라인 수업을 했죠. 우리가 지금 제가 수업을 찍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등교를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 항해 의병운동 그리고 경제적 침탈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일제강점기 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분들은요. 온라인 강의 다시 들어가셔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도 잘 하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